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틀 전 수요일 제가 KBS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불경하게도 이 나라 구중궁궐 안에 도승지 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안부 전화가 꽤 많이 왔습니다. 살아있냐? 괜찮냐? 그거부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말까지 말입니다. 게다가 그 방송에서 이번 나경원 사태 최대의 패배자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게도 귀가 번쩍 열리는 참언이었던 모양입니다. 장제원이 다음 총선에서 미운 틀이 박힌 권력의 상징으로 표적이 된다는 예언이었는데 그로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 기대를 해야 되겠죠. 어제 오늘 바깥 세상에는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이 나라 안에 병이 들었는지 재벌 3세들이 마약에 찌들었다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이 나라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간첩이 이 나라 노조와 최대 노조와 접선을 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와 이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마약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관련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중앙지검이 수상 결과는 총 20명 입건, 그중에서 10명은 구속기소, 그리고 7명은 불구속 기소입니다. 해외로 도주를 한 3명은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대마를 판매 소지하고 흡연한 40살, 나이가 40살이나 됩니다. 40살 홍모라는 자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주익 명예회장의 손자입니다. 이 홍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39살 조모는 바로 효성그룹의 3세입니다. 전통 있는 그룹이죠. 효성그룹 3세입니다. 한편 제2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38살 임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가히 재벌가에 번진 마약 스캔들이라 할 만합니다. 그 나이들이 모두 40세 전후입니다. 이제 부러구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대마나 사고 팔고 대마나 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이 말입니다. 자,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간첩단 사건은 북한 리광진의 실체가 드러나서부터입니다. 역시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광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간첩단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광진을 정확히 몰랐으면 이 간첩단 수사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드러난 여러 간첩단 사건에서 의혹의 시작에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이 부부장급이면 참 차관법급이죠. 리광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첩당국은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온 리광진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한 대남 공작의 실체를 추적해 왔습니다. 어떻든 나라가 안팎으로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늘에는 북한 무인기가 들어와서 비행지향 구역까지 휘젓고 가는데도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은 제대로 고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정치판 뉴스를 하겠습니다.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이재명. 이재명은 이틀 전인 25일 당내 초선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철험회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신문에 모두 크게 났더군요. 마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데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민병덕 1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절박한 그에게는 자기 일처럼 나서줄 동지들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철험회 멤버들은 대부분 변호사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명색이 법을 팔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뒤로 이번에는 정의를 파는 셈입니다. 28일 이재명은 혼자 검찰청에 간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장담 드리는데 철험회를 비롯해서 강경파 몇 명은 함께 검찰청까지 가겠죠. 문제는 철험회라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소주 처음처럼 이 글씨를 쓴 비전향자 아니 미전향자로 죽은 성공회대 신영복에게서 영감을 받아 지은 게 아닐까요? 어떻든 한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름의 의원들은 이재명에게 이런 설 민심을 전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좀 더 강하게 맞서달라. 글쎄요, 내가 알고 있는 설 민심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런 민심을 어디서 들은 것일까요? 언론에 나온 한 참석자의 말입니다. 협치를 안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그래서 협치를 안 하는 게 국민의힘 쪽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이재명은 또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설 연휴 전후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친문계를 만나는 등 당내 접촉면을 부쩍 넓히는 중입니다. 검찰 수사에 맞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비명계 이 30여 명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일 첫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이 사라진 포스트 이재명을 위해 세력화의 시동을 건 겁니다. 어쨌든 세간의 관심은 과연 검찰에 맞서 이재명이 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재명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기소가 이어져도 사퇴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최근 연일 민생을 이슈로 내놓으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추경을 하자고 30조 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한 것도 검찰 수사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버티겠다는 의지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명계도 조용히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나름대로 언론이 주목을 받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달아 패배를 한 뒤에 반성과 혁신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죠. 그 모임을 확대해서 오는 1월 31일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첫 토론회를 갖습니다. 민주당의 길. 지나온 길입니까? 가야 할 길입니까? 이 모임에는 친문, 이인영, 그리고 홍영표 등도 합류해서 3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토론 주제는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입니다. 아마도 여론조사의 흐름을 두고 민주당의 민심 위반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걸어온 길일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사법 리스크로 당을 궁지에 모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비명계의 움직임에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들은 당 온라인 게시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탈당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원욱이나 김종민, 조홍천 다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당내 갈등이 더 불거질 우려가 있다. 정말 개딸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엠브레인 퍼블릭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극렬 팬덤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했을 때 이재명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63.8%에 달했습니다. 대표 유지 응답은 27.9%인데 거의 2배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온갖 변명과 함께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도 대중은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검찰 수사가 개인 비리 수사라는 응답은 53%로 야당 탄압, 말하자면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33.8%인데 그보다 무려 20%나 높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이 국민의힘이 36.6%로 민주당의 31.3%보다 무려 5.3%포인트가 넘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러니
다음에도 배지를 달고 싶은 의원들은 하나 둘 이재명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 한 중진의 말이 이랬습니다. 의원들이 이 대표를 당 얼굴로 내세워 총선을 치를 수 없겠다는 분위기가 되면 사퇴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철험 후에 황운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뉴스를 만든 겁니다. 황운하가 검찰을 두고 조폭, 민주주의의 적, 이런 엄청난 표현을 쓰며 맹비난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얼마 전 깡패와 마약 사범 소탕을 말한 적이 있었죠.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그는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며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수사 일선에 있는 이들은 검수완박법으로 이 깡패 수사가 모조리 밀려나 있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깡패와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 미국도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깡패와 마약 수사. 이걸 한쪽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사 분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황운하는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치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고 설치된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마피아를 검사가 잡겠다고 하면 미국 검사가 잡겠다 이렇게 나서면 미국 경찰은 황운하처럼 비꼬았을까요? 미국의 마피아와 가장 대립하는 쪽이 경찰입니까? 아니면 검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검찰입니다. 그리고 FBI입니다. 황운하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가 20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운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모아놓은 2,300여 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결국 황운하는 검찰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황운하는 마침내 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게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운하게도 검찰제도 이 같은 폐해를 바로잡는 일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검찰은 완벽하게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도대체 장현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러니까 오전 10시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바꿔가면서 검수완박법 최종판을 밀어붙인 것을 황운하는 왜 실패했다고 표현했을까요? 놀랍게도 황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정면에서 공격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여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치되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제 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쯤 되면 대놓고 하는 인격모독입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자체를 모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공무원인 경찰 신분으로 놀랍게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당선이 됐죠. 공직선거법상 그것이 불가능한데도 말입니다. 그런 황운하에게 이재명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황운하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무질지한 검찰권 행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가폭력의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제대로 굽은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재판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하긴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재판이 형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당권에 도전하던 이들 중에 이 지지율 1위 나경원이 끝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징크스가 그대로 작동이 된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1위로 나갔다가 패배하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1위로 도전했다가 이준석에게 민심에서 져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징크스가 그대로 다시 작동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권력과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험담을 주고받으면서 끝내 추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언론은 나경원이 마지막 다리는 불사르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나경원은 이틀 전 25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부채 탕감, 저출산 아이디어 문제로 대통령실과 공개 충돌한 뒤에 이 친윤계와 맞서다가 결국 19일 만에 당권 경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재출마가 분열이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민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만두기로 했다. 나경원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 자기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져라 이랬을 때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버렸죠. 진짜 어머니는 말입니다. 이 말 두고 많은 이들이 나경원의 뒤끝이 작동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나경원의 뒤끝. 하긴 나경원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을 요구했죠. 하지만 윤 대통령을 솔로몬과는 다른 어리석은 왕으로 봤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자신이 끝까지 출마를 강행해서 당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다. 그래 자기 아이를 절반으로 짜게서 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우매한 엄마는 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제가 너무 나경원 편을 드는 겁니까? 솔직히 모든 이들이 나경원의 출마를 예상했습니다. 퇴로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승패와 상관없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녀는 대통령실과 충돌하면서 저출산의 부위원장 사표를 썼지만 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의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직을 함께 전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친윤계 장재원으로부터 반윤 우두머리라는 공격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나경원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있었죠. 권력의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휴 도중에 캠프 사무실 임대 계약을 알아보는 등 당대표 출마 채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뽑은 칼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은 왜 막판 출마를 포기했을까요? 우선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2위로 떨어졌다가 김기현, 안철수에 이어 3위까지 추락하자 아주 대표적인 여론조사로 KBS 여론조사가 있었죠. 3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러자 24일 4시간 동안 이어진 참모회의에서 불출마 의견이 비등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나경원은 출마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길이 마지막 다리는 불사르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언젠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고민이 길어지면서 설 연휴 동안 많은 원로가 나경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 그의 부친 또 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한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할 원로들 대강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죠. 누구 전직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또 전직 당대표
이런 분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나경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당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저울질한 게 패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나경원은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비상근이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직이라고 하는 두 자리가 모두 다 비상근이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는 하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장관급 직책을 두 개나 줬는데 이 자리를 자기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대통령실에서 매우 강했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그 관계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대통령실과 거래를 하는 듯한 태도도 문제였다. 대통령실과 거래를 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김대기 실장에게서 진상을 윤 대통령이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까? 어쨌든 나경원은 윤 대통령과 척을 지는 모양새가 되면서 당내 고립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없었습니다. 명색이 원내대표를 지낸 분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당초 범윤계로 분류됐던 나경원과 그리고 김기현을 미는 윤핵관의 갈등이 커지면서 권력과 척을 지은 나경원은 결국 밀려났습니다. 그러자 장고대에 악수를 뒀다. 이런 의견이 어제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악수다. 악수로 평가받는 그런 수는 정치판에는 없습니다. 정치판은 늘 세옹지마가 일어나니 말입니다. 오늘의 양지는 내일이 음지로 그리고 음지는 양지가 되는 법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도 그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나경원이 불출마로 국민의힘 당권 싸움은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구도가 됐습니다. 유승민 출마가 이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데 저는 KBS 사사건건에서 유승민은 불출마할 명분을 찾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와봤자 패배가 분명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로 되면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정권 초기이니 유승민으로서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반윤이라는 민심조차 없습니다. 반윤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말입니다. 어쨌든 당권 싸움이 김기현, 안철수 양강 싸움이 되면서 두 사람은 나경원이 불출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기현은 박힌 돌이죠. 박힌 돌 김기현은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김장연대에서 시작된 대세론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 이 말 시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선언을 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고뇌에 찬 결단. 반면 굴론돌 안철수는 페이스북에 나경원이 포기를 아주 안타까워하는 글을 썼습니다. 나경원과 어떻게든 수도권 연대를 맺어서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든 나경원이든 한쪽에 나가서 김기현을 꺾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고 아쉽다. 이 나경원이 출마를 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나경원이 출마를 했다면 삼자대결과 그리고 흥미진진한 합종연행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 결과 컨벤션 효과는 엄청나게 누렸을 것입니다. 당의 지지도도 확 올라가겠죠. 어쨌든 나경원은 없지만 안철수는 수도권 당대표론으로 김기현에 맞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경원은 25일 불출마 선언 후에 자신을 도왔던 측근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밥 먹는 일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정양석, 박종희, 윤종필 그리고 보니까 전직 의원들입니다. 이런 전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나경원 개가 생기는 겁니까? 나경원은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 뒤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상징적인 영상 3개를 올렸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윤석열 후보 마지막 유세 발언, 그리고 2019년 3월 1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발언 영상입니다. 자신이 당을 지킨 정통 세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과시를 한 것입니다. 한편 또 뉴스가 크게 난 게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주호영 등 당 지도부와 밥을 함께 먹은 것입니다. 역시 먹는 일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식사 자리는 지난해 11월 25일 한남동 관제만찬 이후에 2달 만입니다. 언론은 이번 회동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불거진 당내 내용을 추스르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식에게 물려준 말은 경청이라는 2자입니다. 경청. 이건희 회장도 이병철 회장에게서 바로 이 경청이라는 2글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바로 경청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제일 거부가 가장 아낀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